폐공장.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야기입니다. 때는 2002년 월드컵으로 한창이던 시기였어요. 저희는 당시에 깡통차기라는 게임이 유행했습니다. 룰은 간단했습니다. 음료수 캔을 발로 구겨서 그걸 발로 찬 다음 술래인 친구가 그 깡통을 찾을 때까지 숨는 게임. 그리고 술래가 숨은 친구들을 찾는 사이에 숨은 친구는 몰래 나와서 깡통을 발로 차고 술래인 친구는 다시 깡통을 찾아야 되고 하는 식의 게임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깡통을 차거나 술래가 숨은 친구를 찾게 되면 깡이라고 외치는 거였습니다. 저희가 놀던 곳은 고가 밑에 공터였습니다. 옆에는 오래된 공장, 창고 같은 게 있었고요. 촌동네는 아니지만 번화가도 아닌 그런 동네라 날이 흐리면 꽤 어두웠습니다. 음료수 캔을 찾기 어려운 장소이기도 했죠. 항상 학교 후에 친구들과 삼삼오오 모여 축구도 하고 깡통차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던 그런 아지트 같은 곳이었습니다. 저희는 항상 모이던 친구들이 5명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2층 주택에 살고 있었던 부잣집 친구였고 나머지는 그저 그런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그날도 다른 날과 다르지 않고 학교 끝나고 친구들과 아지트에 모였습니다. 부잣집 친구만 옷을 갈아입고 나머지는 교복을 입은 상태였죠. 저희는 좋아하는 음료를 하나씩 들고 모여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누굴 좋아하네, 축구 뭘 했네, 그런 이야기요. 그 나이에 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 그러다 음료수를 다 마신 친구가 캔을 구기며 자연스럽게 가위가위보를 하자 그랬습니다. 가위바위보. 부잣집 친구가 지게 되었고 저희는 번갈아 가면서 깡통을 찾습니다. 그러다 폐공장 안으로 깡통을 찾습니다. 전날 부잣집 친구가 차 밑으로 깡통을 찬 거에 대한 복수를 한 듯한 한 친구가 야 들어가서 가져와. 그 부잣집 친구는 싫었지만 창고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숨기 시작했고요. 숨고 난 뒤 정막이 흐르고 저는 다른 친구와 숨어 있는데 멀리서 깡소리가 많이 나기는 하는데 가까이서는 들리지 않고 멀리서만 들렸습니다. 시간이 한 10분, 15분 정도 지나도 소리가 가까워지지를 않자 저랑 같이 숨은 친구는 나와서 조심조심 소리가 들린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폐건물 안 문이 열려 있었고 속에는 어떤 물건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부잣집 친구가 캔을 두고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뛰어가서 깡통을 차니까 부잣집 친구가 저에게 오더니 저를 찾았는데 왜 차냐 그러더라고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거짓말 친다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그 창고에서 저와 그 친구의 말다툼이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다른 친구들이 모두 모였고 저희 둘의 말다툼은 조금 심해졌습니다. 서로 씩씩대고 있었고 다른 친구들은 말리기 시작하면서 저희는 조금씩 진정을 했어요. 해질녘이었고 저희는 집에 가자는 이야기를 하고 그 창고에서 나오려는 찰나에 창고 어디선가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깡. 그리고 조금 있다가 깡, 깡. 저희 5명은 분명 한 자리에 있었는데 창고 계단 쪽에서 분명히 들었습니다. 다른 친구들 2명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너무 소름 끼쳐서 야 들었냐? 장난치지 마 하고 저희가 나가려고 하자 저희가 원래 있던 그 자리에서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부터 찾는다? 저희는 함께 있는데 나가고 있는데 분명히 있던 자리에서 분명한 소리. 그리고 저희는 정신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분명 저희를 따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축제사자 뛰었습니다.
5명 모두 그 소리를 들은 건 아닙니다. 저랑 부잣집 친구, 그리고 저랑 같이 숨은 친구 3명만 꽝 소리와 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희는 건물 밖으로 나와 헉헉대는데 부잣집 친구가 나 분명 다른 친구 1명 빼고 다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나 누구를 찾은 거야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의 중학교 시절 가장 무서웠던 사건은 마무리가 됩니다. 시간이 흘러 벌써 20년 지난 일입니다. 최근에 그 부잣집 친구를 만났습니다. 여전히 잘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더 무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못 찾았던 한 친구가 22살에 군대에서 자살했다 하더라고요. 술 한잔 하면서 자기가 못 찾아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아직도 든다고 했습니다. 아니라고 위로하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가장 충격적인 일입니다. 한강에서 겪은 귀신의 소리와 느낌.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귀신을 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귀신의 소리와 느낌을 겪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귀신의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모태 기독교인인 저는 태어나 단 한 번도 가위에 눌린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겪은 정말 공포스러운 이야기, 처음이자 마지막일 바라는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20살쯤이었던 이야기입니다. 친구들과 다 같이 모여 놀기 좋아했던 저는 친구들과 함께 늦은 시간까지 서울 어딘가에서 술 한잔하고 있었습니다. 1차, 2차, 3차. 그렇게 새벽 1시쯤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저 포함 모두 3명이 남아있었고 모두 만취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술집에서 나와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걸을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었지만 택시를 타기 전에 술도 깰 겸 바람을 쐬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걷는 중 한 친구가 우리 한강 가서 막걸리 한 잔 더 할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못 먹겠다 생각했지만 그게 뭐라고 술 약한 모습 보이기가 싫어서 가자고 이야기를 했고 셋이 한강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희 동네에 한강으로 가는 길은 굉장히 많은 계단이 있습니다. 모두 취한 상태로 막걸리 3병을 사들고 그 계단을 지나 한강으로 갔습니다. 고가 및 벤치들이 길게 연결되어 있고 농구 코트, 자전거 도로, 건너 보이는 여의도. 어둑어둑했지만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벤치 한편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한 잔, 2잔, 2병쯤 비웠나? 제가 너무 술에 취해 더는 못 먹겠다고 벤치에 누웠습니다. 나도 더는 못 마신다고 친구들도 만취해 함께 누웠죠. 거기서 자고 갈 생각을 한 건 아니었지만 계단도 올라가기 싫었고 좀 쉬다가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잠이 들락말락한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누워있는데 누가 옆에서 오는 듯한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눈을 뜨고 싶지 않았고 친구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가까이 다가온 그 사람은 옆에서 떠나질 않더라고요. 친구가 술에 취해 서 있나? 그냥 넘어가려고 했지만 뭔가 불안한 느낌에 일어나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눈이 안 떠지더라고요. 몸도 안 움직이고. 그러더니 옆에 서 있던 사람이 제 허벅지 위에 앉는 것 같더니 그 상태에서 손으로 제 턱을 잡아당기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듯이 잡아당겼습니다. 정말 그래서 저는 있는 힘을 줘서 몸을 왼쪽으로 틀었고 벤치에서 떨어지며 몸이 움직였습니다. 넘어지고 나서 벌떡 일어났더니 친구 둘은 자고 있고 그 근방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제 턱이 찢어질 것처럼 아팠다는 겁니다. 그 통증은 너무 강하게 느껴졌고 정말 무서웠지만 그냥 기분 탓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취한 상태라 몸을 가누기 힘들어 벤치에 앉아 친구들을 흔들어 깨우려고 했습니다. 제가 벤치에 앉자마자 귓속에서 정말 굵고 여운이 많이 남는 목소리로 "왜? 집에 가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질렀고 그 상황에도 친구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정말 죽도록 무서웠던 저는 그 상태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강을 벗어나야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친구들을 두고 그냥 도망쳤습니다. 정말 미친 듯이. 숨은 차고 토할 것 같은 상황에 뛰어서 큰 길가까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그 시간에 차가 많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큰 길로 나오니 조금 안심이 되었고 저는 그렇게 집에 가는 방향으로 택시를 잡으려고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다시 한번 귓속에서 방울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선명한 방울소리. 그 뒤 오는 택시를 잡고 집에 도착해서 부모님을 깨워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무서웠거든요. 부모님은 제가 술에 취해 헛소리를 들은 거라고 이야기하시긴 하셨는데 다음날에 함께 교회에 찾아가 기도까지 하고 왔습니다. 아직도 저는 술을 먹었든 딱 5년 전 이맘때 겪은 일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조금 쉬고 있었습니다. 운동도 하고 다양한 취미생활도 하고 그렇게 백수생활을 즐기던 중에 용돈도 떨어지고 부모님에게 용돈 받아쓰기도 미안하고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고 있었죠. 제가 사는 지역은 제주 서귀포 지역이에요. 할 일도 생각보다 많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생각보단 일자리가 많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단기 알바 자리는 육지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차지하기 일쑤였죠. 그러다 호텔 매니저로 일하는 저희 외삼촌이 저를 불렀습니다. 같이 일하자고, 자리가 있다고, 용돈벌이 정도는 된다고, 야간에 일을 하라고. 말이 호텔이지 사실은 모텔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서귀포 시내에 있는 곳이고 외삼촌분은 지분을 투자하셔서 매니저로 거의 반은 놀고 계셨는데 직원이 없으면 일도 하시고 그랬죠. 그러다 제가 알바를 가게 되고 엉겁결에 호텔 인포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50객실이 좀 넘는 호텔이었습니다. 야간에는 삼촌이 왔다 갔다도 하셨지만 대부분 저 혼자 있었습니다. 말만 호텔인 그런, 다들 대충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정확한 위치를 이야기해드리긴 조금 어렵지만 저는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카운터에서 그냥 사람들이 오면 돈 받고 키 주고 사람들 나가면 하우스맨한테 연락을 해서 청소해달라고 이야기도 하고 이 정도가 제가 하는 일 거의 전부였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됐어요. 대부분 60-70% 정도의 방은 항상 찼던 것 같습니다. 이름도 호텔이고 깔끔한 데다 가격은 모텔 가격이니 그런 거였나 생각합니다. 별의별 사람들 많이 봤죠. 세상에 커플들은 왜 이렇게 많은지. 나이 많은 분들도 많이 오고 정말 어린 친구들도 많이 오고 그랬습니다. 여기 사장님은 약간 건달 같은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말투도 그랬고 행동들도 그랬습니다. 저는 야간 시간이 한가해서 출근하면 거의 강의를 보거나 유튜브, 드라마 등을 보면서 여유롭게 일을 했습니다. 또 이런저런 팁들도 한 번씩 받아서 용돈벌이도 제대로 되었고요. 일도 어렵지 않고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 방 없다고 하면 욕하고 화내는 사람들이 가끔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호텔에 이상하게 항상 301호키는 없는 거예요. 호실도 있었고 누가 쓰는 것도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그 호실 키만 없었습니다. 참 특이하죠. 그래서 삼촌이 온 날 물어봤습니다. 키가 뒤쪽 서랍에 있는데 만실 아니면
거기는 웬만하면 사람 받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내가 잘 것도 아니고 만실되는 게 흔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몰린 적이 있습니다. 늦은 시간도 아니었고 방이 거의 다 찬 상황이었어요. 그때 한 20 초반 정도 돼 보이는 여자가 카운터에 와서 방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우울한 표정의 20대 초반의 여자. 방은 다 찼는데 그때 생각이 난 301호의 방. 저는 301호 방을 건네주며 돈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국권 10,000원짜리 5장. 보기도 힘든 국권 10,000원짜리 5장. 건네주며 제가 신기해하니 이거 못 써요? 라고 하길래 아니요, 저희는 달러도 받아요 라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무반응으로 휙 돌아버리는 여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 있다 보면 올레길 같은 데 걷는 사람들이 완전 거짓골을 하고 오는 경우도 많아 별로 특별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 20-30분 뒤 어떤 중년의 한 남자가 50대쯤 돼 보이는 남자가 덩치도 크고 등산복 차림에 밤에 눈에 딱 붙는 스포츠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저희 방 없어요 했는데 저를 그냥 지나치며 일행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2인 이상이면 추가 요금이 있어서 저는 카운터에서 나와 그 아저씨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뭔가 자꾸 심각한 표정에 이마에는 인상을 쓴 것처럼 주름이 보였고 저는 다가가서 몇 호로 가세요? 라고 했는데 대꾸도 안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버렸습니다. 저는 바로 카운터로 가려고 했습니다. CCTV를 보기 위해서죠. 사실 따라가서 물어봐도 됐는데 조금 무서웠습니다. 키가 170 정도 후반, 80kg 정도 돼 보이는 중년의 남성. 덩치도 커 보였고 가까이 다가갔을 때 인상까지 쓰고 있던 모습이 겁이 조금 났습니다. 그렇게 카운터 쪽으로 가는데 바닥에 물기가 많아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습니다. 입구부터 계단까지 물이 있었어요. 뭐지? 라고 생각하며 바닥을 걸레로 닦았습니다. 아, 근데 깜빡해버린 거예요. 그 중년의 남자가 어디로 들어가는지를 못 봤습니다. 어쩔 수 없지 생각하고 다시 걸레를 벽에 세워둔 채로 저는 카운터에 앉았습니다. 그때 룸에서 호출이 왔어요. 호텔이나 모텔에서 일해보신 분은 아실 건데 인터폰에서 전화가 오면 몇 호에서 온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인터폰을 받았어요. 예라고 하니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힘이 하나도 없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네 뭐라고요? 라고 하니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인터폰이 끊어졌습니다. 저는 진짜 황당한 상태로 뭐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 인포 뒤에 있던 사장이 가져다 둔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한 손에 쥐고 경찰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현명하게 판단하려고 엘리베이터를 모두 1층에 세워두고 올라가는 계단에 물기가 있었지만 저는 뛰어서 3층까지 올라갔습니다. 301호에서 전화가 왔었거든요. 솔직히 올라가는 내내 정말 오줌을 지릴 것 같긴 했습니다. 무서웠어요. 그렇게 301호 앞까지 왔습니다. 야구방망이를 정말 야무지게 쥐고 말이죠. 저는 마스터키를 손에 쥐고 한 20초 정도 멍청하게 앞에서 덜덜 떨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명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TV 소리만 크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 몰라 그러고 5년이나 젊었던 저는 그렇게 무모하게 마스터키를 문에 대고 힘껏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문 앞에 안쪽을 쳐다봤어요.
중년의 남자. 그 중년의 남자. 바지를 벗은 채로 그 짓을 하는 걸 저는 직접 봤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둔 상태로 뭐 하는 거냐며 소리를 지르고 욕을 막 쏟아냈습니다. 그 남자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럴 땐 안 들리나? 그러고는 한 손에 마스터키를 바닥에 던지고 야이 개 XX야 하면서 달려들었습니다. 여자는 침대 위에 누워있고 남자는 후다닥 커튼 쪽으로 도망쳤습니다. 저희는 작은 테라스가 있어요. 모든 객실마다 말이죠. 바다가 보이는 작은 테라스, 그쪽으로 그 남자는 나갔고 저는 여자를 쳐다볼 새도 없이 그 테라스로 뛰쳐나갔습니다. 오늘 너는 내 손에 죽었다라고 소리치며 야무지게 야구방망이를 쥐고 창문을 벅차고 나간 순간 아무도 없었습니다. 3층이어도 저희는 경사진 곳에 위치해 뛰어내리면 거의 90% 이상은 죽을 정도의 위치에 있는 높이였습니다. 3층의 테라스는 일반 건물 4, 5층 정도의 높이예요. 바닥을 내려봤는데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리고는 커튼을 다시 치고 야구방망이를 움켜쥔 채로 커튼을 탁 치고 안으로 들어왔는데 진짜 기겁을 하고 넘어졌습니다. 웬 남자 2명이 문 쪽에서 저를 쳐다보고 서 있는 거예요. 침대에 그 여자도 없고 가지런한 침구류. 소리쳤습니다. 뭐야 하면서. 처음에 어두워서 잘 안 보였지만 그 2 남자는 경찰이었습니다. 경찰은 저를 범인으로 오해했지만 제가 신고한 사람이라고, 호텔 직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헛것을 봤구나 했습니다. 그리곤 경찰서까지 끌려갔다 와서 경찰 한 분은 동네 아는 분이라 저를 다시 호텔에 데려다 주기까지 했습니다. 사내 자식이 그렇게 허약해서 헛소리나 삑삑한다고 혼이 났죠. 도착하니 외삼촌이 표정이 굳은 채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뭐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외삼촌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301호에서 20대의 여자가 40대의 남자한테 강간을 당했다고. 옆방에 있던 육지에서 온 20대 여자를 강간했고 그 20대 여자는 자살했다고. 바닷가에 빠져서. 301호에서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닌데 왜 그런 걸 봤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삼촌은 오늘 일찍 퇴근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는 곧바로 걸어서 집으로 향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고개를 살짝 돌려 호텔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301호 테라스 한편에 그 등산복을 입은 남자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겁니다. 물론 헛것을 본 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소리를 치며 집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삼촌과 사장님은 무당도 불렀고 저는 며칠 더 그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여자를 본 적 없냐고요? 한참 뒤 만실이 되었을 때 다시 찾아왔습니다. 똑같은 여자가. 방 있냐고. 저는 정말 덜덜 떨었어요. 만실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똑같이 등산복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고 이번에는 그 공포감에 얼어붙어 말도 걸어보지 못했어요. 바로 삼촌에게 전화를 했고 삼촌은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 그 등산복을 입은 그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공포감에 얼어붙어 말 한마디 걸어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올라가고 나서 3분 정도 뒤에 301호에서 다시 인터폰이 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호텔 밖으로 나왔고 있던 일을 이야기한 뒤에 그 일을 그만뒀습니다. 그때 알았죠. 왜 야간에 아르바이트생이 그렇게 없었는지. 아르바이트비도 많이 줬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실만한 분들은 아실 이야기일 겁니다. 한때 대한민국의 학생들을 흔들었던
학교 괴담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모르는 분들은 새로운 공포를 느껴보시고 익숙한 분들은 그때의 추억을 한번 살려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 어느 학교의 무용실. 어느 여자 고등학교, 새로 부임해온 여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여교사는 처음 부임받은 학교에 설레는 마음을 가득 안고 학교 생활을 시작하고 있었죠. 교무 회의 시간에 무용과 학생이 전학을 간다든지 무용부를 지원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학생들을 독려하자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교사는 본인이 맡은 반에 찾아가 학생들에게 무용부를 지원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학생들은 웅성대며 선생님, 무용실에 귀신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소문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학교 무용실에 밤만 되면 죽은 여자 학생이 나타난다고, 나타나 춤을 추는 모습이 창 밖으로 보일 때가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교사는 학생들의 소란스러움에 세상에 그런 귀신 없다고 이야기를 하며 자기가 무용실에서 하룻밤 자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용실에서 숙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두운 밤 무용실 안에 여교사는 적막함에 적응하지 못하고 챙겨온 라디오를 켰고 좋아하는 음악이 나오자 무용실 한쪽 벽에 있는 거울을 바라보며 혼자 춤을 추었습니다. 한참을 혼자 신나게 즐긴 뒤에 잠에 들었고 다음날 학생들이 일어나 아침 일찍 선생님을 깨웠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모두 놀랐고 진짜 거짓말이었구나 생각할 때 선생님은 일어나 당당한 표정으로 어제 귀신이 안 나타나서 내가 라디오를 틀고 거울 보며 춤까지 췄어 라며 거울을 가리켰는데 그곳은 거울이 아니라 문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새파랗게 질렸고 주위를 아무리 살펴도 거울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방학 기간 동안 교실에 갇힌 학생. 한 학생이 방학식 이후 학교에 책가방을 두고 와서 다시 학교를 향했습니다. 그 학생은 어두운 밤 학교를 향해서 반에 들어간 뒤 사물함을 뒤져 책가방을 챙겼는데 그 사이 경비원이 교실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아이는 교실 문이 잠긴 뒤 소리를 치며 문을 열어달라 애원했지만 아무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아이는 두려움에 떨었으나 유리창을 깨고 탈출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아이의 교실은 4층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 아이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 아이의 공책에 그 아이가 쓴 일기가 발견되었는데 아이는 공포와 두려움에 살고 싶은 욕망까지 더해져 자신의 팔을 물어뜯을 정도로 처절하게 살아남으려고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줄 가장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배고픈 것도 목마른 것도 추운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교실 문틈 사이로 나를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 수희 아저씨의 붉은 눈동자다. 세 번째 이야기, 콩콩 귀신. 가장 유명한 괴담 중 하나인 콩콩 귀신. 전교 1등을 하던 한 학생과 전교 2등을 하던 학생이 있습니다. 2등만 하던 학생은 선생님들과 부모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지만 1등을 하지 못했고 항상 2등만 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좁혀지지 않는 차이에 실망이 가득했던 2등 학생은 불안감에 가득했습니다. 졸업 때까지 1등을 못 해보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 그래서 2등 학생은 1등 학생을 저녁 늦은 시간 학교 옥상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 뒤 1등 학생이 옥상으로 올라오자 2등 학생은 1등을 옥상에서 밀어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전교 1등만 하던 학생은 머리부터 떨어지게 되어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제대로 된 수사도 이루어지지 못한 채 자살로 사건이 종결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교 2등 학생은 드디어 1등을 하게 되었죠. 죄책감보다 만족함이 컸던 그 학생은 밤 늦게까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하루는 저 멀리서 콩콩콩 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바로 앞반에서 드르륵 교실 문이 열리는 듯한 소리가 들렸고 여기도 없네? 라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공포감에 질린 그 학생은 콩콩 소리가 가까워지자 몸을 책상 밑에 숨겼다고 합니다. 또 콩콩콩 소리가 들리고 그 학생이 있던 반문이 열린 뒤 여기도 없네? 라는 소리가 들렸고 그 학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책상으로 나오려고 고개를 드는 순간 머리를 바닥으로 한 채 거꾸로 서 있는 피투성이를 한 전교 1등을 한 학생이 보였고 여기 있네? 라고 찾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옥상에서 머리부터 떨어진 전교 1등 학생이 그날 이후 매일 밤 머리를 바닥으로 한 채 콩콩콩 튀어 움직이며 전교 2등을 한 그 학생을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분신사바. 일본에서 처음 시작된 귀신과 대화를 하는 주술, 분신사바. 대구에서 처음 유행하기 시작했다고 알려진 이 이야기는 붉은색 볼펜이나 색연필을 손에 쥐고 흰 종이 위에 볼펜 끝을 대고 손에 힘을 뺀 채로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이데 구다사이, 여기 계십니까? 라는 질문 등으로 시작이 되는 거며 그곳에 귀신이 있다면 손이 움직여 종이에 O 또는 X를 그려준다고 합니다. 그 뒤에 분신사바 분신사바 라는 주문을 또 외운 뒤 나이, 성별 등의 궁금한 점을 물어보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둘, 셋이서 함께할 경우 서로의 손을 맞잡은 채 진행하게 되며 진위 여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퇴마록에도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분신사바라고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이러한 행위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기술이라고만 이야기를 하며 이러한 의식을 흥미로 행했다, 큰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홀로 남은 여학생. 다른 날과 전혀 다를 게 없었던 하루 수업이 모두 마친 학교 시간쯤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모두 보내고 당시 당직이었던 남선생님을 제외하고 모든 선생님들까지 다 퇴근을 한 뒤 늦은 시간 해가 지고 홀로 남은 남선생님은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모두 하교한 시간 조용한 학교 안을 순찰하던 선생님은 불 꺼진 교실에 한 여자 학생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깜짝 놀라 교실 문을 열고 불을 켠 뒤 그 학생 앞으로 다가가 왜 집에 안 가냐고, 왜 남아있냐고 물어보자 그 여학생은 양 손바닥을 턱에 괜 채로 선생님, 저 집에 못 가요 라고 애초로운 말투로 이야기를 했답니다. 남선생님이 왜 집에 못 가냐고 물어보며 그 학생이 다가가자 그 학생은 저 실은 다리가 없거든요 하며 선생님을 바라보고 턱에 괜 두 손을 마치 다리처럼 팔꿈치를 발처럼 이용해 선생님 쪽으로 달려들었고 그 자리에서 그 선생님은 기절했다고 합니다. 이후 순찰을 돌던 경비 아저씨가 선생님을 발견했고 응급실에 실려 나간 뒤 그 선생님은 퇴원 후 그 학생이 누군지에 대해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 학생은 오래전 학교에서 늦은 시간 하굣길에 교통사고로 두 다리가 잘려 사망한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손동작을 따라하며 친구들을 겁주는 게 유행했던 괴담 중 하나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쯤의 일입니다. 오래되기도 했죠. 저의 초등학교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전북 남원 인근에 살았습니다. 오래된 저의 고향은 참 작은 동네였습니다. 동네에 누가 사는지 다 알 정도였죠. 저희 동네는 나름 유명한 계곡이 하나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사람들도 놀러올 만큼 놀기 좋은 계곡이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항상 그 계곡에서 놀았습니다. 동네 형, 동생들과 함께요. 여느 날처럼 하굣길이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논밭길을 지나 집으로 향하는 길에 위치한 그 계곡에
동네 초등학교 고학년 형들 서너 명이 노는 걸 봤습니다. 저는 집에 가던 걸음을 멈추고 그 계곡으로 향했죠. 집으로 가던 밭길에서 왼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그 계곡이 나옵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제가 하교하는 길에 있던 곳이었죠. 저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원래 알던 형들이었기도 했고 항상 놀던 곳이기도 했기에 아무 생각 없이 그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형들은 물놀이도 하고 물고기도 잡고 하며 놀고 있었고 저도 가방을 벗어 던지고는 함께 놀았습니다. 친한 동네 형들과 재밌게 놀고 있었죠. 어느새 해가 조금씩 저물기 시작할 무렵 저희는 물놀이를 마치고 젖은 윗옷과 바지를 햇빛이 잘 드는 따뜻한 돌 위에 올려두고 둘러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왼쪽 구석에 흰 옷을 입은 여자, 검은 긴 머리를 하고 있는 여자가 물에 발을 담그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동네에 저런 사람이 있었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해가 저물며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할 때쯤 저와 형들은 윗옷을 들고 바지만 입은 채 집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계곡을 막 벗어나려고 할 때 그 여자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청 선명하고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형들에게 이야기했지만 형들은 저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자기네들끼리 장난치며 앞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신경 쓰이긴 했지만 해가 있을 때부터 있던 그 여자, 그리고 형들과 함께 있을 때부터 있던 그 사람이 귀신일 리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학교를 갔죠.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학교 시간이 되었을 때 학교 근처 사는 친구 한 명이 자기네 집에서 놀자고 이야기를 하길래 별 생각 없이 그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밥도 먹고 컴퓨터 게임도 하고 시간을 보냈죠. 시간이 한 7시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 집에서 나올 때는 이미 해질녘이었습니다. 집까지는 20에서 25분 정도가 걸리고요. 친구는 한 5분 정도 함께 같이 길을 걸어준 뒤 서로 인사를 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혼자 집으로 향하고 있었죠. 그때 해가 막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검정이 아닌 남색, 달빛이 밝은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 길을 걷고 있었죠. 어제 걷던 그 길 멀리 그 계곡으로 내려가는 입구가 보였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입구를 향해 가고 있는데 그 계곡 입구에 어제 본 그 여자가 흰 옷에 긴 머리, 마르지도 뚱뚱하지도 않은 몸을 가진 그 여자가 고개를 푹 숙인 채 계곡 입구로 올라와 서 있는 겁니다. 저는 그 길을 지나야만 집으로 향할 수 있었기에 그냥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50m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온몸에 털이 쭈뼛쭈뼛 서는 듯한 느낌까지 받았고 다가가기 싫은 느낌을 받기 시작하면서 저게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가까워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 15m쯤 가까워지기 시작했을 때 그 여자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일 때마다 그 흐느끼는 소리가 우는 소리인지 웃는 소리인지도 헷갈리고 어떤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냥 뛸까? 아니면 소리를 질를까? 고민을 하는데 어느샌가 그 여자 앞에 섰습니다. 그 여자의 모습이 정확하게 제 눈에 들어왔죠. 긴 검정 치마와 큰 흰 티셔츠를 입고 있는 듯한 그 여자, 떡진 것처럼 뭉쳐있는 검고 긴 머리,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뛸 수도 없었고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여자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 검고 긴 머리 틈 사이로 보이는 시뻘건 눈,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분묘. 입술은 검붉은 색을 하고 입꼬리는 웃는 듯 활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숨결이 닿을 것처럼 가까운 위치에 있는 그 여자.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 여자와 눈이 마주치고 눈물도 나지 않고 움직여지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 뒤로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는 일을 마치고 오던 작은아버지가 저를 발견하고 시간은 8시 30분쯤 되었을 때 그 계곡으로 내려가는 길에 쓰러져 있었다고, 저를 발견하셨고 저를 그냥 업고 오셨다고. 저는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는 동네 무당집도 절에도 찾아갔습니다. 그 계곡에 한이 있는 귀신이 있다고 했고 동네 사람들이 굿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이후에는 저희 동네에서 그 학교를 다니는 학생끼리 조를 이루어 항상 등하교를 같이 했고 그 계곡은 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린 아이들의 겁없는 용기인가 1,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바로 그 옆에 계곡에서 다시 놀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고향에 갈 일이 있어서 고향에 가게 됐는데 그 계곡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도로도 생기고 굴다리도 생기고 시간이 시간인 만큼 많이 발전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제 고향에 흐르는 무서운 이야기 중 하나가 저녁 7시 이후에 그 계곡 근처에 가면 여자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네요. 신림동 원룸에서 한 5년 전쯤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때는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자취를 시작해야 했을 때쯤 이야기입니다. 군대를 전역하고 한 1년 정도 집에서 잉여처럼 생활을 했습니다. 군 생활할 때처럼 성실하고 규칙적인 생활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할 때 문득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에 저는 독립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수중에 들고 있던 한 400만 원쯤의 돈과 함께 부모님께는 동의가 아닌 통보를 하고 나서 자취방을 알아봤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400만 원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정말 없더라고요. 완전 허름한 지하 아니면 고시원. 그래서 저는 인근 관악구 신림동을 찾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는 봉천동입니다. 그렇게 부동산 앱 등을 통해서 다양하게도 알아봤습니다. 300에 50, 2층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원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도배가 새로 된 듯한 집에 화장실 타일이나 붙박이장이나 시트지 같은 것들이 전부 새로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첫 자취가 시작이 되었죠. 거의 보름간은 매일 친구들과 살았던 것 같습니다. 20대 초반 친구들 중에도 첫 자취였던 저희 집은 친구들의 아지트가 되었죠. 이런저런 소품들도 사고 한껏 꾸민 제 자취방에 만족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약 한 달 정도 지났으려나 저는 친구들과 노는 것을 멈추고 인근에 위치한 호프집 알바를 구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다른 날과 다르지 않게 12시쯤 퇴근을 하고 집에 왔습니다. 대충 옷을 벗어 던지고 화장실에서 씻고 나온 뒤에 맥주 한 캔을 꺼내 들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4평 정도 되는 작은 원룸, 불도 켜지 않은 제 방, 컴퓨터 불빛만 있는 상황에서 화장실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배고파. 아, 춥다. 이런 소리. 이게 어디 멀리서 들려오거나 집 밖에서 또는 옆집에서 낸 소리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너무 놀랐습니다. 화장실 안에서 들린 소리. 컴퓨터 게임을 하다 말고 저는 속옷바람으로 집 밖으로 뛰쳐나와 버렸습니다. 당시는 11월이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들어갔는데 이번엔 소리가 아니라 모습이 보인다면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한 5분 정도 밖에서 덜덜 떨면서 어쩌지 하다가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휴대폰이라도 가져와야 친구 집에 가든 집에 가든 어떻게든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곤 문 안을 보고 뛰어 들어가서
옷과 휴대폰을 챙겨 밖으로 나와서 옷을 입은 뒤 저희 본가로 택시를 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어찌나 안도감이 느껴지던지 집에는 부모님과 저희 친형이 있었고 저는 깨우지 않고 제 방에 있던 곳에 들어가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부모님과 친형에게 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하니 헛소리를 들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친형은 제가 한심하단 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실제로 느껴보지 못해 그렇게 이야기한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다시 다슈방에 들어가 살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친형에게 저와 저의 자취방에 며칠만 같이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아버지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잘 마무리가 된 듯 했습니다. 저 또한 잘못 들었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친형이 퇴근한 뒤에 이런저런 짐과 컴퓨터를 챙겨서 저와 형은 저의 봉천동 자취방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불도 그대로 다 켜져 있었고 컴퓨터 게임까지도 켜져 있던 상황. 다행히 집안 어느 곳에도 다른 흔적은 없었습니다. 저와 친형은 별 이야기도 하지 않고 친형은 침대, 저는 바닥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잠이 들었던 저는 꿈속에서 그 목소리가 자꾸만 들렸습니다. 물론 가위를 눌리거나 하지 않았고 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날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형은 일어나 저에게 한마디 했죠. 제가 멍청하다, 뭐 어쩐다 등등. 저를 정말 한심한 듯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저녁 다시 형과 함께 치킨 한 마리 시켜 TV를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취직 이야기부터 형 여자친구 이야기까지 정말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고 서로 맥주 한 잔 정도를 한 뒤에 잠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잠에 들었는데 형의 비명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이불을 덮어쓰고 정말 침대 위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형. 제가 형에게 다가가니 형은 꽥 하고 소리를 지르기까지 했습니다. 형한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려는데 형은 일단 나가자고 이야기를 하더니 옷을 주워들고 바닥만 쳐다보며 집 밖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뒤따라서 함께 새벽 1시쯤 본가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놀라 나오셨고 무슨 일이냐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형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형이 막 잠에 들었을 때 무슨 웃음소리 같은 게 자꾸만 들렸다고 합니다. 여자 웃음소리. 그때 저에게 들은 그 여자 소리가 생각이 나서 소름이 끼쳐 눈을 뜨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었을 때 눈을 떠서 화장실을 바라보았는데 화장실 문 사이 흰 옷을 입은 어떤 여자가 저희 형을 바라보면서 씩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눈을 딱 마주치는 그 순간부터 다시 들려오는 여자의 웃음소리. 형은 소리를 꽥하고 지른 뒤 눈을 감고 벌벌 떨고 있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첫 자취는 끝이 났습니다. 저와 형 둘 다 그 집에 가지 않았고 제 친구들이 그곳에 짐을 챙겨 다시 본가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제 직장도 구하고 나름의 여유도 좀 생겼지만 아주 조금의 자취 생각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는 제가 부사관에 입대하고 군생활을 시작한 지 한 1년 반쯤 되었을 때 일입니다. 육군 부사관으로 강원도 인제에서 군생활을 했어요. 나름 군생활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군생활하던 저는 취미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낚시예요. 루어를 들고 하는 낚시. 사실 제 취미가 아니라 선임의 취미죠. 베스라는 물고기를 잡는 게 취미였습니다. 주말이면 부대 인근 저수지에도 가고 한 번씩은 꺽지나 쏘가리를 잡기 위해 다니곤 했습니다.
항상 같이 다니던 선우님들 몇 명과 함께 다녔죠. 주말이면 함께 모여서 낚시를 다니곤 합니다. 텐트를 챙겨 다 같이 술 한잔 한 뒤에 하룻밤 자고 오기도 했죠. 여기서 그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그날도 퇴근 이후에 바로 선임 2명과 함께 텐트까지 야무지게 챙겨서 낚시를 하러 떠났습니다. 그렇게 해질녘쯤 저수지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텐트나 이런 걸 먼저 칠 생각을 하지 않고 낚싯대만 챙겨 저희 셋은 저수지에 낚싯대를 던졌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은 저수지에 물 안개가 좀 있었습니다. 시야가 좋지 못했죠. 사람도 저희뿐이었습니다. 금요일이면 항상 1~2명 정도가 있던 저수지였는데 말이죠. 지금 생각하면 조금 무서운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20대의 건장한 남자 3명, 그것도 군인이었죠. 저희는 무섭기보다는 운치가 있다고 좋아했습니다. 아무도 없어 밤에 술 먹고 떠들어도 된다는 생각에 더 신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낚싯대를 던졌죠. 그곳은 농업 용수를 보관하는 곳이라 주변에 흙이 아니라 시멘트로 되어 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가로등이 없어 어두워도 딱히 위험하다는 느낌도 없었죠. 1시간쯤 낚시를 했습니다. 크고 작은 물고기 1~2마리를 낚았죠. 물론 베스들이라 먹진 않았지만 저희는 잡은 물고기를 따로 챙겨갔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면 베스 낚시는 잘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는 잡은 마리수가 마음에 들지 않아 계속 던졌습니다. 그 저수지를 한 바퀴 돌면서 계속 낚싯대를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그 저수지는 초등학교 운동장 정도 되는 사이즈로 그렇게 작지도 않습니다. 그곳에 아무도 없이 저희가 낚싯대를 던지는 소리와 첨벙 물소리, 저희 발자국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죠. 점차 입질이 없어지는 것을 느끼고 슬슬 낚시를 접고 술이나 한잔 해야 하나 생각할 때쯤 선임 1명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부대 당직자의 호출이었죠. 선임이 전날 당직자였는데 인수인계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하필 그 다음날 당직이 부대 최고참 선임이었던 거죠. 그렇게 한 선임은 혼자 중얼중얼 욕을 하며 부대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치만 다른 선임 1명과 저는 여기 이렇게 사람도 없고 한데 그냥 부대를 갔다가 오라고 했습니다. 차로 20에서 25분 정도 걸리니 차를 타고 갔다 와도 1~2시간이면 충분하겠다 생각을 했고 호출받은 선임은 바로 부대로 출발을 했습니다. 남은 저를 포함한 2명은 낚싯대를 계속 던지며 최고참 선임의 험담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10분, 20분쯤 지났으려나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어둡고 물 안개가 있는 날에 빗방울까지. 거기에 텐트와 먹을 것을 내리지 못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저와 선임은 낚싯대를 접고 어쩌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 저수지 조금 안쪽에는 오래된 초소 같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시멘트로 지어진 그 건물은 직사각형 모양의 1층짜리 창고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옛날 농기구나 그런 것들을 보관하는 그런 곳쯤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와 선임은 비에 젖기 시작했고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몇몇 사람이 오간 듯 모닥불을 피운 흔적도 보였고 생각보다 아늑한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면 2평, 3평 정도 되는 네모난 공간이 있고 옆에는 작은 미닫이 문이 하나 있고 그 문을 열면 1평 남짓 정도 되는 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때 선임은 호출받은 선임에게 전화를 했었는데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그 말인즉 아직까지 혼이 나고 있단 소리였죠. 통화가 되지 않자 짜증난 선임은 모닥불 흔적이 있던 곳에 앉아
건물 안에 있는 저기 나무들 모아다가 불 좀 피우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건물 안에서 피워도 되나 했습니다. 그렇지만 창문도 있고 물론 창문에 흔적이 있던 거고 뚫려 있었습니다. 괜히 기분 안 좋아진 선임의 심기를 건드릴까 싶어 나무를 모아왔습니다. 주머니에 라이터가 젖어버려서 불이 잘 켜지지도 않았습니다. 옷으로 대충 닦아 불을 켜서 어떻게 피우는데 잘 안 돼서 결국 선임이 불을 피웠습니다. 자그마한 불, 생각보다 운치가 있었습니다. 사실 말이 실례지 사방 창틀엔 창문이 없고 뚫린 공간이나 다름이 없었죠. 천장이 있어 연기가 갇히기는 했지만 비도 오고 몸도 젖어 그런 걸 신경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몸이 따뜻해질 때쯤 부대로 호출되었던 선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미안하다면서 조금 더 걸릴 것 같다고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녁 8시가 넘은 시간이었죠. 저와 남은 선임은 불 앞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빗방울이 조금씩 굵어지기 시작했고 물 한 개는 걷히는 듯 했지만 해가 지고 난 다음이라 보이는 게 없던 건 변함이 없었습니다. 선임은 저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해준다면서 분위기를 잡아갔습니다. 배도 고프고 조금 짜증이 났지만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대충 이 저수지에서 8명이 죽었네 어쩌네. 이제 슬슬 귀신들이 나타날 거다. 이런 식의 내용. 어차피 지어낸 이야기라는 걸 알고 있었던 저는 별로 무섭다는 느낌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선임과 이야기를 하며 한 9시쯤 됐으려나? 선임은 짜증을 내며 휴대폰으로 노래를 틀고 바닥에 누워 저에게 호출된 선임에게 전화가 오면 받아서 우리 여기 있다고 말하라고 해놓고 자기는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보면서 시간을 보냈죠. 당시에는 휴대폰에 무한 데이터를 사용했어도 일정 데이터를 사용하고 나면 속도가 굉장히 느려졌습니다. 저는 느린 속도로 인터넷 기사를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30분쯤 지났으려나? 누가 중얼중얼 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호출 나간 선임이 돌아온 줄 알고 뚫려있는 창문 쪽으로 고개를 빼서 쳐다보니 아무도 없었고 그냥 껌껌했습니다. 근데 창밖이 아니라 안에서 들리는 듯한 중얼거림. 그 건물 안 작은 미닫이 문 속에 무슨 소리가 나는 듯 했습니다. 라디오인가? 짐승인가? 생각을 했고 저는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미닫이가 있는 작은 방. 온몸에 소름이 끼쳤고 정말 온몸의 모든 털이 쭈뼛 서는 듯한 느낌을 잔뜩 받았습니다. 그 미닫이 문틈에 눈을 맞대어서 안쪽을 바라보는데 문 안에 어린 여자아이가 2명 있었습니다.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안 따뜻해지네. 저 아저씨 이야기 다 거짓말이야. 이런 말. 근데 그때 2 아이 중 한 아이가 야, 문틈으로 우리 보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무슨 생각인지 뒷걸음질을 쳐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문을 쾅 하고 열어버렸습니다. 소리를 꽥 하고 지르면서 말이죠. 그리고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선임을 깨우고 저는 불을 밟았는데도 뜨거운지도 모른 채 선임도 화들짝 놀라 깼습니다. 진짜 바지에 오줌을 싸는 줄 알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낚싯대를 들고 문 밖으로 향했습니다. 선임은 미친놈아 어디 가냐면서 제 뒤를 막 쫓아왔습니다. 그렇게 저수지 밖으로 어떻게든 뛰었습니다. 진짜 앞도 잘 안 보였고 비도 쏟아지고 있었는데 미친 듯이 저수지 밖 도로변으로 향했습니다. 힘든지도 몸이 젖는지도 모른 채 말이죠.
그렇게 도로까지 나왔을 때 선임은 제 옷깃 뒤쪽으로 움켜쥐더니 어디 가냐고 정신 나갔냐고 버럭했습니다. 저는 본 걸 이야기했습니다. 선임은 말을 하는 저에게 그냥 닥치라고 정신줄 놨냐고 욕을 한 바가지 했습니다. 그리고는 도로에서 관사 쪽으로 향하는 길로 둘이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호출된 선임이 왔고 그 차를 타고 다시 관사로 향했습니다. 관사에서 저와 선임 둘, 총 셋이 앉아 저는 그때까지도 덜덜 떨고 있었죠. 제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려는데 같이 있던 선임은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고 그냥 셋이 그렇게 술을 마시고 잠에 들어버렸습니다. 다음날 같이 일어난 저희는 세 명이 함께 앉아 라면을 끓였습니다. 비몽사몽 몸살 기운도 조금 있고 그때 물어봤습니다. 왜 이야기 못하게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같이 있던 선임이 이야기하기를 자기도 봤다고 중얼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는데 여자아이들 떠들이는 소리가 들려. 진짜 기를 쓰고 자는 척했다고. 근데 제가 문 앞에 눈을 대더니 갑자기 문을 쾅 하고 열어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다고. 왜 문을 열었냐고. 그리고는 선임은 자기를 두고 낚싯대만 챙겨 도망쳤다고 막 욕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내내 소름이 끼쳤습니다. 우리가 저수지를 벗어날 때까지 뒤에서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고. 그리고는 라면을 먹는 중에 당직을 마친 최고 선임이 저희가 있는 관사로 군복을 입은 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겪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최고 선임은 실내에서 불을 피웠다면서 저희를 혼내며 소주 한 병 사서 그 자리 가서 뿌려주라고 기도도 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아무도 용기가 나지 않았지만 전날 못 마신 소주 2병을 들고 다시 저수지로 향했습니다. 물론 그 건물에 들어가진 못하고 그 건물 앞 소주를 뿌려주고 시끄럽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사과까지 한 뒤에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 저와 그 선임은 단 한 번도 밤에 낚시를 한다거나 캠핑을 가는 것도 하지 않습니다. 수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보니 그 안에서 불을 피우고 연기에 취해 죽을까봐 내쫓은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되었을 쯤 이야기입니다. 20살이 된 어린 저는 성인이 된 자유를 만끽하며 친구들과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술도 마시고 사람들도 만나며 20살을 즐기고 있었죠. 그러면서 저는 아르바이트를 구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눈에 들어왔던 것은 임상실험, 2박 3일 정도에 일당의 3배 정도를 벌 수 있었던 알바. 저는 혹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깔끔한 시설에 의료진에게 관리를 받아가며 알약 3알, 아침, 점심, 저녁 먹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5명이 일을 했고 잠을 자는 시설 또한 괜찮은 시설이었습니다. 병원 시설이었거든요. 솔직히 별것 하는 것도 없었고 몸에 이상도 없었지만 알바를 하고 다녀온 저는 집안에서 난리가 났었죠. 사실을 안 부모님은 어떻게 그런 짓을 하고 다니냐고 하면서 욕이란 욕은 그날 다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욕을 먹고도 그 알바를 2번이나 더 했습니다. 당시에 제 몸에 대한 생각보다는 순간 용돈을 버는 것에 더욱 큰 욕심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낼 때 제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친구는 부산의 남포동 한 모텔에서 일을 했는데 그곳에서 직원을 1명, 야간 직원을 구한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는 그곳 일이 진짜 하는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남포동 지역에는 관광호텔이나 시설 좋은 숙박업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때라 조금 지난 모텔들은 한가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민도 하지 않고 친구에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뒤에 그곳에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일 정도
원래 일하던 사람에게 인수인계를 받고 야간 근무 시간 중 절반은 사장님과 함께 근무를 했습니다. 사장님은 근처에서 식당도 운영하시는 분이었고 굉장히 친절하셨고, 제가 일하던 모텔도 4층짜리였고 엘리베이터는 없고, 카운터 오른쪽에 계단을 올라가면 좌측으로 55, 45, 35, 25, 15 이렇게 그리 작지도 않았고 너무 허름하지도 않았습니다. 대부분 유흥주점에 일하는 분들이 달방으로 생활했기 때문에 정말 크게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거의 2달 정도를 일을 했습니다. 집에서 야간 일하는 것을 마음에 들어 하진 않았지만 저는 나름 자격증 공부한답시고 노트북으로 일하며 공부도 하고 일하면서 쪽잠도 자서 낮 시간을 알차게 사용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일자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3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제 친구는 주간에 일을 하고 저는 야간에 일을 해서 제가 항상 친구와 교대를 했습니다. 저는 30분 정도 일찍 출근하는 길이었습니다. 출근하는 길, 제가 일하는 그 모텔 앞에 경찰차가 서 있는 겁니다.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안에 들어가서 친구를 찾으니 카운터 앞에는 경찰이 서 있고 번잡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없었고 사장님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사장님은 302호에서 2일 동안 지낸 사람이 자살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친구는 302호 여자가 전날 퇴실하지 않아 오늘 12시쯤 문을 두들겼는데 대답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기다리다가 1시쯤 마스터키를 사용해서 들어갔고 욕조에 누워있는 그 여자를 봤다고 했습니다. 손목을 긋고 욕조에서 죽었다고. 솔직히 그 말을 듣는데 뭔가 비현실적이라 실감이 전혀 나질 않았습니다. 저와 사장님은 3층에 장기투숙 중인 손님 한 분을 2층으로 옮겨주고 그곳에 들어가 보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청소 또한 직접 하지는 못했고 그 다음 날인가 그 다다음 날쯤 4시가 넘어 사람을 불러서 그 호실을 청소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같이 일하던 친구는 그날 일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정상 연목을 했죠.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인가? 그날부터 아마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제 첫 알바에 그 끔찍했던 경험들이요. 그 302호는 손님도 받지 않았고 문도 잠근 상태였고 안에 가구도 모두 뺀 상태였습니다. 302호를 제외하고는 손님을 받고 있었습니다. 장기 투숙 손님들은 모두 2층에 있었습니다. 그 손님들은 3층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었기에 3층을 거쳐서 4층에 올라가는 것조차도 원하지 않았거든요. 정상 영업을 하며 302호를 제외한 모든 곳에 손님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303호에 입실한 손님이 인터폰으로 저에게 TV 소리가 너무 크다면서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304호나 305호에서 소리가 났을 거라 생각을 하고 노트북으로 보던 애니를 일시정지해둔 뒤에 3층으로 올라갔더니 큰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301호 앞까지 걸어갔다가 괜스레 302호를 한번 쳐다보고 계단 쪽을 쳐다보는데 누가 저를 훔쳐보고 있다가 후다닥 하고 숨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를 봤다는 느낌보다는 그림자를 본 것 같은 느낌. 섬뜩했습니다. 저는 겁도 없고 이제 성인이 되었던 사람이고 길을 가다 어깨만 툭 쳐도 인상 쓰며 한마디 하던 시절이라 철없이 당당하던 시절인데 정말 온몸이 쪼그라드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이 빨라져서 정말 빠른 걸음으로 1층까지 뛰듯이 내려왔습니다. 카운터 쪽으로 가는데 거기서 정말 크게 제가 보던 애니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분명 이어폰으로 듣고 있었고 일시정지를 해놨는데 저는 후다닥 내려가서 확인을 해보니 이어폰이 뽑혀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착각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날 일을 하는 내내 꿈을 꾸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는 퇴근하며 교대하는 사장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을 못할 것 같다고 말이죠. 하지만 사장님은 저에게 주간 일을 하는 건 어떠냐고 이야기를 했고, 저는 그냥 그럼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사장님은 야간에 직원을 새로 구하지 못하고 직접 출근을 하게 되셨고, 저는 주간에 일을 하게 되었죠. 한 2, 3주쯤 지났을까? 그 사건 이후 한 달이 좀 더 지났습니다. 장기 투숙하던 손님들도 연장을 하지 않고 모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은 없고 정말 간간히 한두 명 정도의 손님만 있던 상황이고, 결국 얼마 못 가 모텔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이라면 그냥 그런 사건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모텔은 리모델링을 시작을 했습니다. 내외부 모두요. 한 3개월 정도 한 듯 합니다. 그 사이 저는 그동안 벌어둔 돈을 써가며 놀았습니다. 그때 함께 일하던 친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에게 그날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그 친구는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날 모텔에 그 여자 손님이 안 나가는 거 사장님에게 이야기를 한 뒤에 들어가서 없으면 청소 이모한테 청소하라고 이야기하라길래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는데, 진짜 처음 맡아보는 오묘한 냄새에 들어가자마자 왼편 화장실을 봤는데 욕조 안에 여자가 있었고 붉은색 물이 있었다고. 그 여자랑 눈이 마주쳤다고 했습니다. 분명 눈이 마주쳤고, 그 여자는 제 친구를 빤히 쳐다봤고, 친구는 화들짝 놀라 넘어지며 죄송합니다를 반복했는데 그 여자는 한마디도 안 했고, 친구는 뛰어나와 사장님에게 이야기를 했고, 사장님이 해준 이야기를 들은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모텔 리모델링이 끝난 뒤에 그 모텔로 다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겪은 일이건 뭐건 간에 어차피 주간에 일을 했고, 제가 다시 일을 시작했을 때는 손님도 생각보다 많아지게 되었고, 이전 그런 분위기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밝고 좋은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302호도 더 이상 비워두지 않았죠. 복도나 계단, 사각지대도 없이 CCTV도 설치되어 있었고, 이젠 뭐 움직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시작하게 되고 한 달도 채 되기 전에 방금 키를 받아 입실하려던 손님이 다시 카운터로 왔습니다. 웬 여자가 302호 앞에 서 있다고, 뭐 하는 거냐고 다른 호실로 옮겨달라고요. 저는 바로 다른 호실로 옮겨줬습니다. 그리고는 CCTV를 봤습니다. 분명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커플이 올라가는 시간부터 돌려보니 그 커플은 302호 앞에서 아무도 없는데 문 앞에 서 있다 내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끼쳤고, 분명 혼자 있는데 혼자가 아닌 듯한 기분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저는 사장님에게 그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3층 복도에 소화기가 이유 없이 쓰러지기도 하고, 302호에 아무도 없는 상황에 TV 소리가 난다는 항의 전화가 온 적도 있고, CCTV의 방향이 조금씩 틀어지는 등 알 수 없는 일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저는 결국 3개월을 채 일을 하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군입대를 했고 전역한 뒤에도 그곳은 운영 중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운영 중이더라고요. 아주 작은 관광호텔로 운영 중이었습니다. 저는 귀신을 본 적도 없고 가위도 눌려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10년이 넘은 이야기지만 유일한 믿을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4년 전 제가 취직을 하기 전에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용돈도 필요하고 해서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할 때였습니다. 번화가에 위치한 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번화가라고 해도 사실 크게 힘든 건 없었습니다. 금요일에만 정말 정신없이 바쁜데 금요일에는 2명이 알바를 했습니다. 저는 주중에 일을 했고 친구는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야간이면 항상 친구와 둘이서 아르바이트를 했죠. 일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금요일 친구와 둘이서 출근 전 영화 한 편을 보고 출근을 했습니다. 인수인계를 받고 정리를 했죠. 한 1시까지 정말 바쁜 시간들이 지나고 물건도 들어오고 채우고 빠지고 하는 정리들이 모두 끝이 나고 친구와 둘이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하던 편의점은 계산대가 2개가 있고 한쪽 계산대 옆에는 모니터가 있는데 그 모니터에는 4분할로 되어 있는 CCTV가 있습니다. 생활 즉석식품, 과자, 술, 음료, 카운터 쪽 이렇게 4곳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물론 사각지대도 있었고 CCTV는 움직이기도 합니다. 손님이 거의 없어 한가할 때는 한 명은 CCTV 앞에 앉아 있고 한 명은 그 옆에 앉아 굳이 일어서지 않고 쉬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때 띠링하고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이 열리면 나는 종소리 말이죠. 종소리가 울리면서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앉은 상태로 인사를 했고 저는 CCTV도 보지 않고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10분이 넘도록 뭔가 꺼내는 소리도 움직이는 소리도 잘 들리지 않고 그래서 뭐지 하고 CCTV를 봤는데 생활용품 쪽 앞에 서서 CCTV를 등지고 있는 상태로 한자리에 계속 서 있는 겁니다. 160 후반쯤 돼 보이는 여자, 위아래 흰색 자켓과 굉장히 밝은 바지, 신발을 신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둘은 CCTV를 함께 보고 있다가 뭔가 미심쩍은 느낌이 들어 제 친구가 자기가 확인해보고 오겠다며 생활용품 쪽으로 향했고 저는 일어서서 친구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친구는 한 바퀴를 돌아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그 여자 어디 갔냐고 되려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CCTV를 다시 보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분명 저는 서 있었고 편의점을 나가는 사람은 없었는데 말이죠. 저와 친구는 서로 겁주며 귀신이다 그러면서 놀리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둘이었고 어린 시절부터 친구라 서로 많이 의지하는 사이여서 함께였기 때문이었나 사실 무서운 상황이었음에도 그렇게 무서운 느낌은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말이죠.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쯤이었습니다. 비가 오고 있었고 우산이 없었던 저는 편의점에서 일회용 우산을 집어들고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골목길을 통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자꾸만 누군가 뒤에서 저를 쫓아오는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물론 기분 탓이었을 수도 있고 야간 일을 마친 상태라 피곤해서 그랬었을 수도 있죠. 그리고는 집에 와서 잠에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상한 꿈을 꿨어요. 평상시처럼 저는 알바를 끝마치고 퇴근을 했습니다. 이상하게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난 다음 오전 7시의 시간에 날은 어두컴컴했습니다. 마치 밤인 것처럼요. 저는 집을 가고 있었고 저의 뒤에 저번에 CCTV에서 본 그 여자가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제 뒤를 계속 쫓아오면서 뭐라고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 그 사람에게 왜 따라오냐고 한마디를 하려고 뒤를 도니까 그 여자도 따라서 뒤를 도는 겁니다. 그때 뭔가 겁이 덜컥 나 다시 앞을 도는데 그 여자도 저를 따라서 돌더니 또 저를 따라오면서 중얼중얼하면서 따라오는 겁니다. 저는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잠에서 깨버렸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나서 입고 있던 티셔츠가 다 젖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순간 그 전에 친구와 경험한 그 일이 무섭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하고 싶었지만 친구는 학원에 있을 시간이라 연락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당일인지 다다음 날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친구와 함께 알바를 하는 날이 되어 친구와 알바를 가기 전에 만나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친구가 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편의점 CCTV에서 본 여자가 편의점 앞에 서 있다가 제가 퇴근할 때 제 뒤를 따라오기 시작하길래 친구는 그 뒤를 쫓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저한테 뭐라고 중얼중얼 하는데
잘 들리지는 않았고 갑자기 저와 그 여자가 동시에 멈춰섰고 동시에 친구를 쳐다보더니 갑자기 앞을 보고 미친 듯이 뛰었다고 했습니다. 저와 같은 꿈을 꾼 것 같았습니다. 물론 저는 1, 2일 전에 꾼 꿈이었고 친구는 3, 4일 전에 꾼 꿈으로 날짜는 달랐지만 비슷한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는 알바를 할 때도 제가 퇴근을 할 때도 별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기억나는 그 다음 주 월요일 주말을 쉬고 출근한 날이었습니다. 혼자 알바하고 있을 때 새벽 3시가 넘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에 달린 방울소리가 아주 살짝 나길래 제가 쳐다보니 문이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바람에 그런 경우가 한 번씩 있어 저는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고 제 태블릿으로 보고 있던 유튜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CCTV에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옷, 똑같은 생활용품 코너, 그 위치에. 온몸에 소름이 끼쳤고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움직여지지도 않았고 큰 소리를 낼 수도 없을 정도의 공포감. 태어나 그런 공포감은 처음 느꼈던 것 같습니다. 10초의 정적이 흐른 뒤 그 여자가 CCTV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CCTV를 통해 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렇게 2초, 3초 지난 듯 했는데 저는 정말 1년이 지난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CCTV에서 보이는 상황이지만 뭐라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귀 옆에서 친구와 대화하는 위치만큼 가까운 위치에서 들리는 것처럼요. 그 상황에서 CCTV 속 그 여자가 움직이기까지 했습니다. 카운터 쪽으로 오는 듯한 아주 천천한 움직임. 그 움직이는 모습을 보자마자 저는 소리를 지르지도 못하고 편의점 밖으로 향했습니다. 몸을 덜덜 떨면서 편의점 밖에서 그냥 떨고만 있었습니다. 한 4시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떡하지? 진짜 아무 생각도 안 들었고 다행히 그곳은 번화가고 큰 도로변이라 4시쯤에도 차가 한두 대 지나가고 지나다닌 사람도 한두 명 정도는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편의점 안쪽을 쳐다봤습니다. 다행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손님이 많이 오지도 않았고 6시쯤 되었을 때 손님이 오면 같이 들어가서 계산해주고 나올 때는 후다닥 같이 나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교대자가 왔습니다. 교대자가 왔을 때 안에 들어가서 인수인계를 하면서 CCTV 쪽을 보니 생활용품 쪽 CCTV 화면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제 교대자는 사장님이었는데 제 키가 닿을 위치도 아니었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물어봤는데 저는 이야기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일을 겪어보면 입 밖으로 꺼내는 것조차 공포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고는 교대를 했습니다. 교대하고 나서 저는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친구에게 있었던 일 이야기해 주었고 친구와 함께 사장님에게 그만두기로 이야기를 하고 2일 정도 같이 출근을 했고 아르바이트비도 반씩 나눠 가졌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본 적도 없고 지금까지도 본 적도 없습니다. 다만 제 인생의 최악의 알바 경험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24살 때 이야기입니다. 저는 당시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에 유흥업소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여직원들 말고 카운터, 하우스맨으로 5명과 함께 일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야간 일을 하는 팀에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심부름을 하는 정도의 일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한 번씩 면접을 보러 오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아주 가끔씩. 대부분 제가 일했던 곳에 면접을 보러 와도 이런저런 유흥업소에 경험이 많은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평상시처럼 일하고 있던 어느 날 여자가 면접을 보러 왔어요. 2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여자. 실장님과 함께
대기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커피를 타다 주고 나서 카운터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그 여자가 인사를 하면서 나갔어요. 실장님은 저에게 같이 일하기로 했다고 하며 이런 일은 처음 해본데 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굉장히 기분 나쁜 느낌이 있다고,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다고. 근데 그건 저도 좀 느꼈습니다. 이쁘장한 얼굴에 좋은 스타일, 긴 생머리를 가진 여자. 지금부터 A라고 하겠습니다. 연예인과도 같은 그런 느낌의 A는 뭔가 웃어도 기분 나쁜 느낌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쪽 일을 하는데 누가 기분 좋은 느낌을 풍길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넘어갔죠. 근데 그 A에게 이상한 일은 좀 더 있었습니다. 제가 일하던 곳은 여러 방이 있고 손님이 오면 방으로 안내해주는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저는 이리저리 방 주변을 지나다니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자주 지나다녔는데 A의 방은 이상했습니다. A의 방에선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혼자 있었다면 모를까 손님이 방에 있으면 대화 소리나 다른 소리라도 나기 마련인데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또 손님이 들어갔다 나올 때 느낌도 좀 이상했습니다. 다른 방에 들어간 손님들과는 표정이나 행동이 조금 이상했던 것 같아요. 또 한 번 방문을 한 뒤에 2번 이상 그 A를 찾는 손님도 없었습니다. 물론 이후 사건을 듣고 느끼는 걸지도 모르겠지만요. 하루는 하우스맨이 출근하지 않아 저와 같이 일하는 다른 형이 방 청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직원들이 퇴근하고 교대하기 전에 간단하게 방 청소를 해주는 거였는데 원래 대부분 여직원들이 그때그때 청소를 하기 때문에 크게 치울 일이 없어요. 물론 A의 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쓰레기통도 다 비워져 있었고 뭐 크게 쓴 흔적도 없는데 이상하게 악취가 나고 머리카락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냥 흐른 정도가 아니라 누가 머리라도 자른 것처럼 수두룩하게 있었습니다. 그런 것부터 느낌이 좀 이상했죠. 그렇게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이상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저는 정상적인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원래 처음 하면서 큰 돈을 벌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직장 면접을 본다고 한 2일 정도 쉬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실장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실장님은 저에게 A가 뭔가 이상하다고, 걔 진짜 이상해, 정상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며 놀랄만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쉬는 날 퇴근하고 시간은 한 3, 4시쯤이었을 겁니다. 실장님이 퇴근을 하려 하고 있는데 A도 퇴근을 하려 하고 있길래 어디 사냐고 물어보고 비도 오는데 데려다 주겠다고 차에 같이 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강남을 벗어나 강북 지역 쪽에 재개발 지역 골목으로 들어갔답니다. 집 앞에까지 데려다 준다니까 사양을 하면서 괜찮다고 했답니다. 그렇게 좀 들어갔는데 정말 어두운 세 갈래 길에 오르막길 쪽으로 A는 내렸고 조금 올라가며 실장님에게 인사를 했고 그렇게 지나쳤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우산도 쓰지 않고 갔고 그 지역은 정말 어두운 길, 가로등도 듬성듬성. 지나치며 실장님은 섬뜩함을 가득 느꼈다고 했지만 이런 곳에 살고 있으니 그렇게 급하게 직장을 찾았구나, 사연이 있던 게 맞았구나 생각하고 집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9시 출근을 하는데 A를 내려주었던 그쪽 길로 지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쪽 길로 지나가는데 정말 섬뜩할 정도로 건물이나 집에 창문이나 문이 없는 곳이 정말 많았고 저녁 9시면 불 켜진 곳이 있을 법도 한데 새벽과 똑같을 정도로 어두컴컴하고 불 켜진 집이 한 곳도 없다고. 불과 100m 정도 들어갔는데 엄청난 공포감이 몸을 뒤덮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쭉 들어가며 그 아이를 내려준 세 갈래 길을 지나치는데 그 A가 내렸던 그 오르막길, 자기에게 잘 가라고 인사했던 그 위치 그대로 A가 서 있었다고, 온몸이 젖은 상태로. 다음 날에는 비도 오지 않았는데
차를 보고 눈을 마주쳤는데 인사도 안 했다고. 실장님은 인사할 생각도 못하고 엑셀을 밟아 그곳을 빠져나왔다고 했습니다. 출근했을 땐 그 아이가 이미 출근해 있었다고. 저는 헛것을 본 거라 했지만 실장님은 아니라고, A를 마주쳐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뭔가 이상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일을 그만두었고 3개월쯤 지났습니다. 저는 직장을 구했습니다. 일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같이 일했던 형. 그 형이 실장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소름 끼치고 놀랐습니다. 이유를 묻자 빚이 있었다고, 마약을 했던 것 같다는 등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때 떠올랐습니다. 실장님의 이야기, 그리고는 저는 A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형은 그치, 실장님이랑 그 A랑 무슨 사이였지? 라고 하며 실장님이 연락 안 될 때 A도 같이 일을 그만뒀다고, 둘이 같이 나간 줄 알았는데 일주일 전쯤에 실장님이 그렇게 되셨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는 아직도 그 둘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돌아가신 실장님의 말이 진짜였는지 그런 거는 잘 모르고 더 이상 알 방법도 없지만 섬뜩한 경험이었습니다. 백령도 괴담, 제가 실제로 겪은 내용입니다. 저는 백령도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간부 출신이고요. 백령도는 서해 최북단에 위치한 섬입니다. 이곳에는 신기하게도 무당이 없습니다. 섬이 작지도 않습니다. 여의도의 6배 면적을 가지고 있는 큰 섬이거든요. 간혹 기도를 드리기 위해 오는 무당은 있지만 백령도 내에서 생활하는 분은 없습니다. 백령도는 넉백, 신령령이라는 의미를 할 정도로 넋을 잃은 영혼이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정도 전의 일입니다. 17년도, 18년도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군생활을 할 때 항상 정확한 지명을 이야기할 순 없지만 백령도 중에서도 외지 중에 외지로 꼽히는 그런 지역에서 있었습니다. 인근 지역에 편의점도 없을 만큼 외진 위치였습니다. 특이한 것은 저의 관사가 있던 곳은 고양이가 정말 많았습니다. 가끔 부엉이도 날아들 정도로 외진 곳이었죠. 참 오묘한 곳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괴담이나 그런 영혼 관련된 이야기를 전혀 몰랐습니다. 무당이 없다 이런 이야기 자체를 몰랐죠. 저는 퇴근 후에 저녁을 먹고 작은 포구가 있는 곳에서 포구 2바퀴를 뛰는 게 제 일상의 루틴이었습니다. 백령도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독특한 곳입니다. 군 상황이 걸리는 일도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동네 내에 크고 작은 무덤들이 많고 밤이면 정말 동네 가로등이 많이 없어 어둑어둑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달빛에 대한 것도 정말 많이 알게 된 곳이기도 했어요. 달빛이 밝고 밝지 않고의 차이가 엄청 큰 동네입니다. 또 해무라는 바다 안개가 심한 곳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심한 날이면 1m 앞도 안 보이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럼 백령도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이젠 제가 겪은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간부 출신으로 항상 퇴근을 합니다. 7시에서 8시쯤 퇴근을 하는데 항상 그 시간이면 부대 앞쪽 작은 포구를 한두 바퀴 뛰었습니다. 일자는 확실하지 않지만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날도 다른 날과 똑같이 퇴근을 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 운동화를 묶으며 관사 밖으로 향했습니다. 달빛도 있었고 겁내지 않았습니다. 밖에 나가면 길냥이들이 저를 따라옵니다. 그렇게 동네 한 바퀴를 걷고 한 바퀴를 뛰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시야가 굉장히 좋았고 그렇게 뛰고 있는데 포구 우측에 산길에 있는 무덤이 하나 있는데
그 무덤 주변에 들개들이 보였습니다.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뛰었습니다. 그 근처를 지날 때쯤 들개들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관사까지 그대로 뛰어 들어가게 되었죠. 그 들개들을 자주 본 적이 있는데 크지 않고 작은 개들이고 그렇게 짖거나 사람한테 다가온 적이 없어 놀람 반, 무서운 반 정도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입니다. 목요일에도 저는 똑같이 운동화를 신고 어제의 일이 겁이 나서 후배 한 명을 억지로 데리고 폭우로 함께 걸어갔습니다. 둘이 천천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2바퀴를 돌아 폭우 쪽으로 올 때쯤 웬 낚싯배 옆에 남자 둘이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후배가 저에게 이 시간에 사람 보는 일도 있다며 북한 사람들 아니냐며 흘키틀키 쳐다보며 그냥 지나쳤습니다. 의심이 조금 들기도 했지만 그리 늦은 시간도 아니었고 별 생각 없이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들개들도 마주치지 못한 채 관사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리고는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해무가 많이 끼어 있었어요. 시야가 정말 좋지 못했죠. 물론 저에게 익숙한 동네이기도 했고 들개들도 없을 거란 생각을 하면서 한 바퀴라도 뛰고 오려고 퇴근 후 대충 옷을 벗어두고 다시 포구 쪽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관사에서 포구 쪽을 향하는데 멈칫했습니다. 짙은 안개 속에 희미하게 보이는 남자 둘의 실루엣. 어제 그 자리 그대로였습니다. 분명 어제 그 모습, 그 자리 그대로. 저는 그게 귀신이라는 생각보다 귀순자인가? 도움이 필요한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또 그 자리에 있을까? 그것도 그대로. 그렇게 생각하며 다가갔습니다. 시야가 정말 좋지 않아 1.5m 정도까지 다가가서 저기요, 여기 이렇게 서 계시면 안 된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분명 1.5m 앞에 있던 그 남자들이 제 코앞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 숨결이 닿을 정도로 가까운 위치에. 머리카락은 하나도 없고 얼굴은 이상하게 울퉁불퉁한데 눈에 흰자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뒤로 넘어졌어요. 그리고는 그 남자 중 한 명의 한쪽 발이 없는 거를 봤습니다. 초록색 장화를 신고 한쪽 발이 없었습니다. 기겁을 하고 저는 뒤로 돌아 미친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5분 정도의 거리인 관사까지 뛰는 중에 정말 뒤에서 그 사람이 제 목덜미에 바람을 불고 있는 것만 같은 느낌. 오만 소리를 다 지르며 뛰었습니다. 관사 안으로 들어오니 다행히 관사 문이 다 열렸습니다. 뭐냐고 선우님들이 뛰어나왔고 저는 선우님 서너 명과 함께 다시 포구로 향했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야가 좋지 않아 랜턴까지 들고 찾았는데 없었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된 줄 알았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뒤인가 사항실에 근무하던 선임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에게 야, 네가 본 게 맞나 보다. 방금 XX 지역에서 순찰하던 애들이 초록색 장화에 무릎까지 있는 발을 발견했대. 물론 백골이 된 발 모양 그리고 초록색 장화. 우연의 일치일지도 모릅니다. 그 이후 저는 부대원들에게 이야기해주며 괴담처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돌고 있는 이야기가 되고 있을지 정말 궁금하기도 합니다.